선수촌 의무실 앞에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노로바이러스 확산, 110명 격리, 경기 4개 연기.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은 개막 사흘 만에 최악의 위기를 맞았어요. 미국 봉사단 1200명은 감염 위험을 이유로 철수했습니다. 일본 봉사단 800명은 방역은 담당 부서 소관이라며 본부 지시를 기다렸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방역복을 입고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작 12명이었어요. 격리자 식사를 배달하고 오염구역을 소독하고 의무실 동선을 정리했죠. 한국 봉사단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물었어요. 누가 지시했냐고요. 돌아온 대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400명, 예산 최하위, 사전평가 D등급. 그게 제가 알던 한국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왜 IOC 70년 역사상 최초로 특별 공로상이 한국에 갔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대한민국 파이팅을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클라라 베르이만입니다. IOC 대외운영위원회 자원봉사 총괄 감독관이에요. 스포츠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고 20년간 올림픽 현장을 뛰어왔죠. 런던, 리우, 도쿄, 파리. 4번의 올림픽 자원봉사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이 바로 저예요. 저는 독일식 효율을 믿습니다. 매뉴얼, 체계, 데이터. 이 3가지가 완벽하면 어떤 상황도 통제할 수 있다고 확신해왔어요. 밀라노 말펜사 공항에 내린 건 올림픽 개막 이틀 전이었습니다. 창밖 온도계가 영하 12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알프스에서 내려온 찬바람이 활주로를 훑고 지나갔죠. 저는 코트깃을 세우고 트랩을 내려왔습니다. 공항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올림픽 개최 도시 공항이라면 자원봉사자들이 웃으며 맞이하고 안내 표지판이 곳곳에 붙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보이는 건 혼란뿐이었습니다. 입국장 안내 데스크에 사람이 없었어요. 올림픽 마스코트 인형이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죠. 셔틀버스 안내판에는 출발 시간이 3가지나 다르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불길한 시작이었습니다. 선수촌으로 향하는 셔틀버스 안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각국 자원봉사단 사전평가 자료였어요. 미국 1200명, 예산 850만 달러, 나이키 공식 후원 유니폼, SNS 홍보팀 별도 운영, 사전평가 A등급.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미국답죠. 규모로 밀어붙이는 건 세계 최고니까요. 일본 800명, 예산 600만 달러, 매뉴얼 300페이지, 인사 각도부터 응대 멘트까지 표준화, 사전평가 A등급. 일본도 기대되었습니다. 완벽한 체계라면 일본을 따라올 나라가 없으니까요. 독일 600명. 제가 직접 시스템을 설계했어요. 당연히 A등급이죠. 그리고 한국 400명. 예산 280만 달러. 특이사항란에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K-팝 플래시몹 계획 중.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봉사단인지 홍보단인지 구분이 안 되네요. 아시아 국가들은 늘 이래요. 체계보다 분위기에 집중하죠. 사전평가란에 D등급을 적었습니다. 옆에 메모도 남겼어요. 현장 방문 30분이면 충분. 선수촌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더 심각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IOC 출입증을 목에 걸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운영 담당자 마르코가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그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가 핀란드 아이스하키 숙소에서 시작됐다고요. 지금 110명이 격리됐고 캐나다와 스웨덴 선수단까지 번졌다고 했어요. 경기 4개가 연기됐다고요. 저는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심장이 무거웠어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이스라엘 국기가 달린 방 앞에 경찰 2명이 서 있었어요. 마르코가 설명했습니다. 절도 사건이라고요. 여권, 장비, 개인 소지품까지 사라졌다고 했어요. 올림픽 선수촌에서 도둑이라니. 오후에는 빙상 경기장으로 갔습니다. 피겨 스케이팅 예선이 열리는 곳이었죠. 관중석에 앉아 경기를 지켜보는데 갑자기 조명이 꺼졌어요. 경기장이 칠흑 같은 어둠에 빠졌습니다. 관중석에서 비명이 터졌죠. 8분 만에 비상 전력이 들어왔지만 선수는 이미 빙판 위에서 넘어져 있었어요. 연기 후 재경기가 결정됐습니다. 선수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저는 관중석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년간 5번의 올림픽을 봤지만 이런 적은 처음이었어요. 노로바이러스, 도난, 정전, 3중고가 한꺼번에 터진 거죠.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평가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어요. 밀라노 올림픽 현장 분위기 평가, 운영 상태 심각, 자원봉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기대치를 대폭 하향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각국 봉사단 방문 일정표를 다시 펼쳤습니다. 첫째 날 오전 미국 봉사단, 첫째 날 오후 일본 봉사단, 둘째 날 오전 독일 봉사단, 둘째 날 오후 한국 봉사단 30분. 한국 옆에 적어둔 메모가 보였어요. D등급, K-팝 홍보단.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 평가가 시작돼요. 빨리 끝내고 제네바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이 도시는 올림픽을 열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자원봉사라고 다르겠어요?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내일 제 평가표가 어떻게 뒤집어질지를요.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미국 봉사단 베이스 캠프로 향했습니다. 선수촌 중앙에 자리 잡은 가장 좋은 위치였어요. 멀리서부터 성조기가 펄럭이는 게 보였죠. 건물 외벽에 USA 볼런티어스라고 쓴 대형 배너가 걸려 있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압도당했어요. 유니폼부터 달랐습니다. 나이키가 특별 제작한 한정판이었죠. 빨강, 파랑, 흰색이 세련되게 배치되어 있었고 등판에는 각자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운동화도 전부 나이키 신제품이었습니다. 역시 미국이야. 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850만 달러 예산의 힘이 느껴졌습니다. 베이스 캠프 한쪽에 미디어 존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어요. SNS 홍보팀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었죠. 대형 모니터에는 실시간 해시태그 트래킹이 떠 있었습니다. 팀 USA 밀라노 볼런티어 올림픽 서비스. 게시물이 이미 3만 건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봉사단원들이 셀카를 찍고 점프샷을 찍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있었죠. 저는 태블릿을 꺼내 현장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오전 9시인데 현장 배치 인원이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1200명 중 오전 근무 배정자가 400명인데 실제 현장에 나와 있는 인원은 260명 정도였어요. 나머지는 어디 있는 거지? 베이스 캠프 라운지를 둘러봤습니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봉사단원들이 보였어요. 휴대폰을 보며 웃고 있었죠. 근무 시간인데 라운지에 있는 사람이 4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저는 운영 데이터를 더 파고들었어요. 오전 근무 이탈률 34%, 오후 지각률 28%.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전 평가 A등급을 준 제가 바보 같았어요. 선수촌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각국 선수들이 줄을 서서 음식을 받고 있었어요. 그때 소란이 들렸습니다. 핀란드 선수 한 명이 얼굴이 새빨개진 채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목을 긁적이며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알레르기 반응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미국 봉사단원에게 선수가 손짓했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였죠. 봉사단원이 선수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으며 걸어갔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들었어요. 그 봉사단원이 중얼거린 말을요. 내 담당 구역 아니야. 선수는 결국 다른 테이블에 있던 독일 봉사단원의 도움으로 의무실에 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 봉사단 팀장 마이크를 찾아갔어요.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띠고 있었죠. 그에게 방금 목격한 상황을 설명했어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선수를 외면한 봉사단원 이야기를요. 마이클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미국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한다고요. 담당 구역 외 업무를 강제할 수 없다고요. 그게 미국식이라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권리를 존중한다고요? 눈앞에서 쓰러지려는 사람을 두고요. 베이스 캠프를 나오며 선수촌 광장을 지나갔습니다. 미국 봉사단원 3명이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유니폼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하고 있는 건 셀카 찍기였죠. 한 명이 휴대폰을 들고 포즈를 취했어요. 다른 한 명이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해시태그 밀라노 올림픽 해시태그 봉사 중 해시태그 나이키. 바로 올렸더라고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늘어나겠죠. 좋아요도 많이 받겠죠. 하지만 실제로 누군가를 도운 건 뭐가 있나요? 호텔로 돌아와 평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미국 봉사단 현장 평가. 사전 등급 A, 현장 등급 C로 하향. 항목별로 적었어요. 유니폼 및 장비 최상. 현장 배치율 저조. 이탈률 34%. 담당 구역의 지원 의지 전무. SNS 홍보에 집중. 실제 봉사활동 미흡. $850만 예산 대비 효율 매우 낮음. 노트를 덮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밀라노의 하늘이 흐렸어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이어 일본을 봐야 했어요. 일본이라면 다르겠죠. 매뉴얼 300페이지의 나라니까요. 체계와 규율이라면 일본을 따라올 곳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불안했습니다. 이번 올림픽 자체가 워낙 엉망이라서요. 미국이 이 정도면 다른 나라라고 다르겠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사전평가 자료가 떠올랐어요. 한국 400명, D등급, K-팝 홍보단,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이 모양인데 한국은 얼마나 엉망일까요? 30분 방문으로도 시간이 남아돌겠네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숫자도 적고, 예산도 적고, 체계도 없을 텐데요. 하지만 다음 날, 저는 완벽함의 한계를 목격하게 됩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일본 봉사단 베이스 캠프는 선수촌 동쪽 구역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멀리서부터 분위기가 달랐어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봉사단원 2명이 45도 각도로 인사했습니다. 동시에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죠. 어서 오십시오. 일본 봉사단입니다. 유니폼도 깔끔했어요. 흰색 상의에 감색 조끼. 전원이 똑같은 스타일로 머리를 정돈하고 있었습니다.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역시 일본이야.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받은 실망감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어요. 베이스 캠프 내부는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벽면에 대형 조직도가 붙어 있었어요. 누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죠. 옆에는 시간대별 근무표가 있었습니다. 5분 단위로 쪼개져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두꺼운 책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으로 들어봤어요. 묵직했습니다. 일본 봉사단 운영 매뉴얼. 페이지 수를 확인했어요. 312페이지. 저는 감탄했습니다. 인사 각도, 응대 멘트, 비상시 행동 지침까지 전부 표준화되어 있었어요. 독일식 체계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현장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근무 배치율 98%, 지각률 2%, 이탈률 1%. 미국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숫자만 봐도 완벽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태블릿에 메모했어요. 일본 봉사단 체계성 최상, A등급 유지 예상. 그런데 오후가 되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선수촌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국기가 달린 방 앞을 지나가는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선수가 울고 있었어요. 어젯밤 도난 사건 피해자였습니다. 여권, 경기 장비, 할머니에게 받은 목걸이까지 전부 사라졌다고 했어요. 선수 앞에 일본 봉사단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태블릿을 들고 화면을 뒤적이고 있었어요.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봉사단원이 태블릿을 스크롤하고 있었어요. 매뉴얼을 찾고 있는 거였죠. 도난 대응 항목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선수가 눈물을 닦으며 봉사단원을 쳐다봤어요. 뭔가 해달라는 눈빛이었죠. 봉사단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잠시만요. 해당 항목을 찾고 있습니다. 5분이 지났어요. 봉사단원은 여전히 태블릿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선수의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어요. 저는 참다 못해 다가갔습니다. 무슨 상황이냐고 물었어요. 봉사단원이 대답했습니다. 도난 대응 매뉴얼을 찾고 있는데 해당 항목이 없다고요. 312페이지 매뉴얼에 도난 피해자 심리 케어 항목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매뉴얼에 없으면 그냥 옆에 있어주기라도 하면 되잖아요. 손을 잡아주든가, 물이라도 떠다 주든가. 하지만 봉사단원은 태블릿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매뉴얼에 없는 행동은 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결국 선수는 30분 동안 혼자 울었습니다. 나중에 독일 봉사단원이 지나가다 발견하고 의무실로 데려갔어요. 심리상담사에게 연결해줬죠. 저는 일본 봉사단 팀장 나카무라를 찾아갔습니다. 50대 남성이었어요. 안경 너머로 자부심이 보였죠. 저는 방금 목격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나카무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매뉴얼 외 상황은 본부 승인이 필요하다고요. 개인 판단으로 행동하면 체계가 무너진다고요. 그게 일본식이라고요. 저는 한참 그를 바라봤습니다. 체계가 무너진다고요? 눈앞에서 우는 사람을 30분 동안 방치하면서요. 베이스 캠프를 나왔습니다. 선수촌 광장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일본의 체계는 완벽했습니다. 312페이지 매뉴얼, 98% 배치율, 2% 지각률. 숫자로만 보면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하지만 매뉴얼에 없는 상황 앞에서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사람은 매뉴얼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울고, 당황하고, 예상치 못한 도움을 필요로 하죠. 그런데 일본은 그걸 대응할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평가 노트를 펼쳤어요. 일본 봉사단 현장 평가, 사전 등급 A, 현장 등급 B로 하향. 항목별로 적었습니다. 체계성 최상, 매뉴얼 완성도 최상, 근무 기율 최상. 그러나 예외 상황 대응력 심각하게 부족, 인간적 유연성 결여, 완벽함이 오히려 약점이 됨. 노트를 덮으며 창밖을 봤어요. 밀라노의 밤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죠. 이틀 동안 미국과 일본을 봤어요. 미국은 화려하지만 비어 있었고, 일본은 완벽하지만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내일은 독일 봉사단을 점검하고, 마지막으로 한국 봉사단을 30분 방문할 예정이에요. 솔직히 기대가 없었습니다. 미국이 저 모양이고 일본이 저 모양인데 한국이라고 다르겠어요? 400명의 예산 280만 달러. K-팝 홍보나 하겠죠.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매뉴얼 없이 움직이는 사람들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셋째 날 오후 2시. 오전에 독일 봉사단을 점검했어요. 제가 설계한 시스템이라 예상대로였습니다. B등급. 나쁘지 않았지만 특별하지도 않았죠. 이제 마지막 일정만 남았습니다. 한국 봉사단. 30분 방문. 선수촌 서쪽 구역으로 걸어갔어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외진 위치였습니다. 배정받은 공간도 가장 작았죠. 솔직히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내일 아침 비행기로 제네바에 돌아갈 예정이었거든요. 보고서 초안도 거의 완성됐습니다. 미국 C, 일본 B, 독일 B, 한국 D. 결론은 이미 나 있었어요. 한국 봉사단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첫인상은 소박했어요. 미국처럼 화려한 배너도 없었고, 일본처럼 정돈된 조직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입구에 태극기 하나와 코리아 볼런티어스라고 적힌 작은 현수막이 전부였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400명 중 베이스 캠프에 있는 건 20명 정도뿐이었습니다. 미국 봉사단은 베이스 캠프 라운지에 항상 50명 넘게 있었거든요. 일본도 교대 인원이 상시 대기하고 있었죠. 한국은 텅 비어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탈률이 높은 건가? 아니면 애초에 출근을 안 하는 건가? 태블릿을 꺼내 현장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 봉사단 현장 배치율 96%, 이탈률 2%, 미국보다 높았어요.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베이스 캠프가 텅 빈 거지? 답은 간단했어요. 전부 현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베이스 캠프를 나와 선수촌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식당 앞에서 한국 봉사단원을 발견했습니다. 20대 초반 여성이었어요. 캐나다 선수 한 명과 마주 서 있었죠. 선수가 뭔가를 물어보고 있었어요.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설명하고 있었죠. 봉사단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들어봤어요. 선수가 영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훈련장 위치를 묻는 것 같았어요. 봉사단원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영어가 서툴렀어요. 단어 몇 개를 내뱉다가 멈췄죠.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기서 끝나겠구나. 미국 봉사단원이라면 담당 구역 아니라고 넘겼을 거예요. 일본 봉사단원이라면 태블릿을 꺼내 통역 앱을 찾았겠죠. 그런데 한국 봉사단원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선수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데려다 주는 거였죠. 저는 뒤를 따라갔어요. 봉사단원이 선수를 훈련장까지 안내했습니다. 5분 거리였어요. 도착하자 선수가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했죠. 봉사단원이 손을 흔들며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또 다른 선수를 만났어요. 스웨덴 선수였습니다. 길을 잃은 표정이었죠.
봉사단원이 다가갔어요. 손짓으로 어디 가냐고 물었습니다. 선수가 뭔가를 말했죠. 봉사단원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또 손을 잡았어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걸음을 멈췄어요. 영어가 안 통해요. 매뉴얼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손을 잡고 데려다 줍니다. 말이 안 통하면 몸으로 소통하는 거였어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꺼내 한국 봉사단 상세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현장 체류 시간 하루 평균 14시간.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14시간이요? 미국은 6시간이었어요. 일본은 8시간. 독일은 9시간. 한국은 14시간이었습니다. 거의 2배였어요. SNS 게시물 수를 확인했습니다. 미국 봉사단 해시태그 게시물 32,000건, 일본 8,000건, 독일 5,000건, 한국 340건. 340건이요? 인스타그램에 올릴 시간에 현장에서 뛰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한국 봉사단 팀장을 찾아갔습니다. 박서연. 30대 중반 여성이었어요. 단정한 인상에 차분한 눈빛이었죠. 베이스 캠프 구석에서 내일 배치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녀가 일어났어요. 저는 자기소개를 하고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현장 체류 시간이 14시간인데 피로 관리는 어떻게 하냐고요. 박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24시간 3교대 시스템을 운영한다고요. 누군가는 항상 현장에 있어야 하니까요. 선수들은 새벽에도 도움이 필요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가지 더 물었어요. SNS 게시물이 왜 이렇게 적냐고요. 박서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사진 찍을 시간에 한 명 더 도울 수 있으니까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베이스 캠프를 나왔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이미 1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30분 예정이었는데요. 선수촌 광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미국은 1200명에 850만 달러. 화려했지만 현장에 없었어요. 일본은 800명에 600만 달러. 완벽했지만 매뉴얼 밖으로 못 나왔어요. 한국은 400명에 280만 달러. 소박했지만 14시간을 현장에서 뛰었어요. 저는 태블릿을 내려다봤습니다. 사전 평가란에 적힌 D등급이 눈에 들어왔어요. K-팝 홍보단이라고 적은 메모도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은 없었어요. 숫자가 좋다고 해서 진짜 봉사인지는 모르니까요. 그런데 다음 날 저는 직접 보게 됩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방역복을 입고 나타난 사람들을요. 넷째 날 아침, 저는 제네바행 비행기를 취소했습니다. 어젯밤 내내 생각했어요. 한국 봉사단을 30분만 보고 D등급을 주려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최소한 하루는 더 지켜봐야겠다고 결심했죠. 아침 7시에 선수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입구에서부터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간헐적으로 울렸죠. 의무실 방향에서 들것이 나오고 있었어요. 마르코를 찾았습니다. 그가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했어요. 노로바이러스가 핀란드와 캐나다를 넘어 스웨덴, 노르웨이까지 번졌다고요. 격리자가 180명으로 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180명이요? 어제까지 110명이었잖아요. 마르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사이 급격히 퍼졌다고요. 경기 7개가 추가 연기됐다고 했어요. 저는 의무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수라장이었어요. 격리자들이 복도까지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정신없이 뛰어다녔죠. 하지만 손이 모자랐어요. 자원봉사단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각국 봉사단 베이스 캠프 쪽을 바라봤어요. 미국 봉사단 구역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베이스 캠프 문이 닫혀 있었어요. 입구에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당분간 현장 배치를 중단합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1200명이 전원 철수한 거였습니다. 감염 위험을 이유로요. 일본 봉사단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 봉사단원들이 정렬해서 앉아 있었어요. 나카무라가 앞에 서서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죠. 가까이 가서 들었습니다. 방역 업무는 의료팀 소관입니다. 본부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기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800명이 앉아서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는데요. 의무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아니었어요. 움직임이 달랐거든요. 의료진은 환자를 보고 있었고 그 사람들은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어요. 등판에 작은 태극기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 봉사단이었어요. 세어봤습니다. 12명이었어요. 그들은 의무실 동선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격리자들이 지나갈 통로를 만들고 있었죠. 오염구역에 표시를 붙이고 소독제를 뿌렸어요. 한 명은 격리자들에게 식사를 배달하고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든 채 복도를 뛰어다녔죠.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저는 박서연을 찾았습니다. 그녀도 방역복을 입고 있었어요. 땀에 젖은 얼굴로 봉사단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물었어요. 누가 지시했냐고요? IOC에서요? 조직위에서요? 박서연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어요. 지시요? 아무도 안 했어요. 그냥 필요해 보여서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냥 필요해 보여서. 미국은 1200명이 철수했어요. 감염이 무섭다고요. 일본은 800명이 대기 중이에요. 지시가 없다고요. 한국은 12명이 방역복을 입고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한 봉사단원이 격리된 노르웨이 선수에게 물을 건네고 있었어요. 선수가 고맙다고 손을 흔들었죠. 봉사단원이 엄지를 들어 보였어요. 다른 봉사단원은 바닥을 소독하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구석구석 닦고 있었어요. 누가 보든 말든 상관없다는 듯이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20년간 5번의 올림픽을 봤어요. 수천 명의 봉사단원을 평가했죠. 하지만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움직이는 사람들. 위험에도 나서는 사람들. 그게 진짜 봉사였어요. 오후가 되자 상황이 조금 안정됐습니다. 한국 봉사단 덕분이었어요. 그들이 동선을 정리하고 소독을 하면서 의료진이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방역 지원 참여율. 미국 0%, 일본 0%, 독일 3%, 한국 28%, 400명 중 112명이 자발적으로 방역 지원에 나선 거였어요. 저는 평가 노트를 꺼냈습니다. D등급이라고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K-팝 홍보단이라고 적은 메모도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D를 지웠어요. 그 옆에 새로운 글자를 적었습니다. 미정. 아직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D등급은 아니라는 건 확실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밀라노의 거리를 걸었어요. 올림픽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채로요. 이 도시는 올림픽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선수촌 한쪽에서는 12명이 방역복을 입고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뉴스에도 안 나오고 SNS에도 안 올라오죠. 하지만 그들은 거기 있었어요.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 또 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5째 날 저녁, 피겨 스케이팅 쇼트 프로그램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빙상 경기장 관중석에 앉아 있었어요. 4만 명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일본 선수가 링크 위에서 스핀을 돌고 있었습니다. 오후 7시 47분, 갑자기 조명이 꺼졌어요. 경기장 전체가 칠흑 같은 어둠에 빠졌습니다. 음악이 끊겼어요. 4만 명의 비명이 동시에 터졌죠. 저는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정전이었습니다. 관중석이 패닉에 빠졌어요. 누군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 우는 소리, 고함 소리가 뒤섞였죠. 저는 자원봉사단 배치 상황을 떠올렸어요. 미국 봉사단 50명, 일본 봉사단 30명, 한국 봉사단 15명이 이 경기장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기다렸어요. 누군가 움직이기를요. 1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2분이 지났어요. 여전히 어둠뿐이었습니다. 저는 태블릿 불빛으로 주변을 비췄어요. 미국 봉사단원 2명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어요. 본부에 연락하는 것 같았죠. 일본 봉사단원도 보였습니다. 태블릿을 켜고 매뉴얼을 검색하고 있었어요. 정전 대응 항목을 찾는 거였죠. 3분이 지났습니다. 그때 불빛이 하나 켜졌어요. 작은 손전등이었습니다. 관중석 통로를 비추고 있었죠. 불빛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뒤따라 또 하나가 켜졌습니다. 또 하나, 또 하나.
15개의 불빛이 경기장 곳곳에서 켜졌어요. 한국 봉사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손전등으로 통로를 비추며 관중을 안내하기 시작했어요.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소리치지 않았어요. 그냥 불빛으로 길을 보여줬죠. 저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한 봉사단원이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통로에 넘어진 할머니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할머니 팔을 잡고 있었죠. 괜찮으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봉사단원이 할머니를 자리에 앉히고 다시 통로로 뛰어갔습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4분이 지났습니다. 경기장 한쪽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5살쯤 된 여자아이였습니다. 엄마 손을 놓친 것 같았죠. 한국 봉사단원 한 명이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손전등을 벽에 비췄어요. 그리고 손으로 그림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토끼 모양이었어요. 아이가 울음을 멈췄습니다. 그림자를 바라봤어요. 봉사단원이 토끼를 움직였습니다. 깡충깡충 뛰는 것처럼요. 아이가 웃었어요.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안 됐어요. 8분 만에 비상 전력이 들어왔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죠. 관중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경기는 잠시 후 재개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나중에 확인한 데이터가 있어요. 정전 8분 동안 현장 대응에 나선 봉사단원 수. 미국 0명, 일본 0명, 한국 15명. 개인 손전등 휴대율. 미국 3%, 일본 8%, 한국 100%, 100%요. 한국 봉사단원 400명 전원이 손전등을 가지고 다녔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준비한 거였죠. 경기가 끝난 후 박서연을 찾아갔어요. 왜 전원이 손전등을 가지고 다니냐고 물었습니다. 박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올림픽 전에 밀라노 전력 인프라가 불안하다는 기사를 봤다고요. 그래서 다들 챙겨오자고 했다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은 850만 달러로 유니폼을 만들었어요. 일본은 600만 달러로 매뉴얼을 만들었죠. 한국은 손전등 하나를 챙겼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밀라노의 밤거리를 걸었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어젯밤에는 안 보이던 별이었죠. 저는 걸으면서 확신했습니다. 내일 평가 회의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뭔지요. 6째 날 아침 9시. IOC 밀라노 임시 사무국 3층 회의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두오모 대성당 첨탑이 보였어요. 평가위원 5명이 원형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저와 헬렌, 스포츠 시설 담당 한스, 환경 담당 아멜리아, 운영 총괄 디미트리. 오늘 밀라노 올림픽 자원봉사단 공식 등급이 확정됩니다. 디미트리가 회의를 열었어요. 클라라, 발표해 주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노트북을 스크린에 연결했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미국, 사전 등급 A, 현장 등급 C. 한스가 눈을 크게 떴어요. C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산 850만 달러, 인원 1200명. 숫자는 압도적이었어요. 하지만 현장 이탈률 34%, 지각률 28%, 노로바이러스 확산 시 전원 철수, 정전 시 대응 인원 0명. 화려했지만 비어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일본, 사전 등급 A, 현장 등급 B. 아멜리아가 물었어요. 매뉴얼 완성도가 높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312페이지 매뉴얼. 배치율 98%. 체계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도난 피해 선수 30분 방치. 정전 시 본부 지시 대기. 매뉴얼에 없으면 움직이지 못했어요. 완벽했지만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독일. 사전 등급 A. 현장 등급 B. 제가 설계한 시스템이에요. 나쁘지 않았지만 특별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 한국.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전 등급 D. 현장 등급 A. 한스가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D에서 A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사전 평가에서 저는 한국을 D등급으로 넣었어요. 400명. 예산 280만 달러. K-팝 홍보단이라고 적었죠. 30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현장 체류 시간 14시간. 미국의 2배, 일본의 1.5배, 이탈률 2%, SNS 게시물 340건, 사진 찍을 시간에 현장에서 뛰었어요. 노로바이러스 확산 시 자발적 방역 참여 112명, 미국 0명, 일본 0명.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방역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정전 8분 동안 현장 대응 15명, 미국 0명, 일본 0명. 개인 손전등 휴대율 100%. 혹시 몰라서 준비한 거였어요. 한스가 고개를 저었어요. 믿기 어렵네요. 저도 그랬어요. 직접 보기 전까지는요. 저는 마지막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선수 만족도 조사. 미국 67점, 일본 78점, 독일 75점, 한국 94점. 94점이요. 디미트리가 팔짱을 풀었어요. 아멜리아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꿨어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IOC 자원봉사 평가 70년 역사상 특별 공로상이 수여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규정에는 있지만 실제로 받은 팀은 없었죠. 저는 한국 봉사단의 특별 공로상 수여를 제안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헬렌이 먼저 말했습니다. 동의해요. 한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아멜리아와 디미트리도 손을 들었습니다. 만장일치였어요. 디미트리가 정리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 자원봉사단 공식 등급. 미국 C, 일본 B, 독일 B, 한국 A, 그리고 IOC 70년 역사상 최초 특별 공로상, 한국.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20년간 봉사단을 평가해왔어요. 매뉴얼, 체계, 데이터. 그게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매뉴얼 없이 움직였습니다. 지시 없이 나섰어요. 위험에도 뛰어들었죠. 시키지 않아도 하는 것. 그게 진짜 봉사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회의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밀라노의 하늘이 보였어요. 맑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였어요. 36년 된 편지. 이제 읽을 때가 됐습니다. 회의실 창가에 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낡은 편지지가 나왔어요.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죠. 어머니 헬가 베르이만의 필체였습니다. 1988년 10월 15일. 서울. 어머니는 그해 서울올림픽 독일 자원봉사 교류단으로 한국에 갔었어요. 저는 그때 11살이었죠. 어머니가 돌아와서 이 편지를 보여줬는데 어린 저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38년이 지난 지금 처음으로 제대로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클라라에게. 엄마는 지금 서울이라는 도시에 있어. 비행기로 12시간이나 걸리는 먼 나라야. 처음에는 걱정했어. 작은 나라, 낯선 언어, 생소한 문화, 독일식 체계가 통할까 싶었거든. 그런데 완전히 달랐어. 공항에서부터 놀랐어. 자원봉사자들이 웃으며 맞이해줬어. 엄마가 한국어를 못하니까 영어로 설명하다가 그것도 안 되면 손짓발짓으로, 그것도 안 되면 종이에 그림을 그려가며 알려줬어. 낯선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데 주저함이 없더라. 문화행사장에서는 더 놀랐어. 엄마를 관객으로 대하지 않았어. 참여자로 대했지. 전통 의상을 입혀주고, 음식을 함께 나눠 먹고, 전통 놀이를 가르쳐줬어. 엄마가 서툴게 따라하면 웃으며 다시 보여줬어. 그 웃음에 비웃음은 없었어. 격려가 있었지. 이 나라 사람들은 보여주지 않아. 함께해. 독일은 문화를 가르치잖아. 영국은 문화를 전시하고. 하지만 한국은 문화를 나눠. 나누는 문화가 가장 강해. 클라라, 언젠가 내가 크면 이해하게 될 거야. 진짜 봉사는 시키는 게 아니야. 함께하는 거야. 사랑을 담아. 엄마가. 저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38년 전 어머니가 서울에서 느낀 것을 저는 밀라노에서 똑같이 느꼈어요. 한국은 38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강해졌어요. 보여주지 않고 함께하는 것.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방에 넣고 회의실을 나왔어요. 한국 봉사단 베이스 캠프로 향했습니다. 박서연을 만나야 했어요. 베이스 캠프에 도착하니 봉사단원들이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폐막식이었거든요. 박서연이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저는 그녀 앞에 섰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결국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당신들을 D등급으로 평가했다고요. K-팝 홍보단이라고 비웃었다고요. 30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고요. 제가 틀렸다고요. 박서연이 조용히 웃었어요. 저희는 그냥 했을 뿐이에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냥 했을 뿐. 지시가 없어도, 보상이 없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했어요.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박서연에게 악수를 청했어요. 그녀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요. 베이스 캠프를 나왔습니다. 밀라노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선수촌 광장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올림픽은 곧 끝나요. 봉사단도 해산하겠죠. 하지만 그들이 남긴 건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노로바이러스 속에서 방역복을 입고 뛰어다닌 기억. 정전 속에서 손전등을 켜고 아이를 달랜 기억. 말이 안 통해도 손을 잡고 데려다 준 기억. 경험은 기억이 되고, 기억은 그리움이 되고, 그리움은 언젠가 여행이 됩니다. 밀라노 사람들은 한국에 갈 거예요. 그 따뜻함을 다시 느끼러. 호텔 방에 돌아와 어머니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 옆에 제 노트를 펼쳤어요. 어머니의 글씨. 이 나라 사람들은 보여주지 않아. 함께해. 제 글씨로 같은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보여주지 않는다. 함께한다. 38년의 시간을 사이에 두고 어머니와 딸이 같은 문장을 적었어요. 같은 나라에 대해서. 노트를 덮으며 마지막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누는 봉사가 가장 강하다. 어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봉사 정신의 힘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대한민국 자원봉사의 건승을 빕니다. 지금까지 클라라 베르이만의 놀라운 기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